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음클럽 총무 이강덕입니다. 이른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관음클럽 특별 초대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십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서 패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김희원 사회부장입니다. 조선일보 신정록 논설위원입니다. 한겨레 박찬수 논설위원입니다. MBN의 정운갑 부국장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심상정 대표님은 서울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노동운동을 하시다 국회에 들어오셔서 지금 2선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심상정 대표님의 모두 발언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한 언론계 선배님들 모시고 말씀을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소중한 자리 마련해 주신 관음클럽 측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입니다. 정의당은 진보정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스스로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진보는 70년대 냉전시대의 낡은 이념에 집착하는 진보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선진 복지국가를 꿈꾸는 진보입니다. 정의당은 왼쪽 오른쪽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래로 민생 현장으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변화를 추구하는 생활정치에 매진하겠습니다. 저희 당명은 정의당입니다. 저희 당은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장 논리, 경쟁 논리에 앞서서 인간의 존엄성이 우선되는 사회입니다. 두 번째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고 노동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입니다. 셋째로 생태와 평화를 지켜서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사회입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 정의당은 세 가지 정치활동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가치 중심의 원칙을 지켜가겠습니다. 둘째,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으로 경쟁할 것입니다. 셋째, 말만 앞세우는 용두사미 정치가 아니라 일관된 실천으로 결과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총선은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새 판을 짜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애초 이번 총선의 목표를 교섭단체 구성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최소한 두 자릿수 지지율과 두 자릿수 의석수를 만들어내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선거는 각 정당이 한 사회의 중심 문제와 해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투는 장입니다. 국민이 권력을 주었는데 문제는 야당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실패를 호도하기 위한 못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제는 경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가 불평등인 만큼 경제가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경제 실패, 민생 파탄을 불러온 것은 정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는 정치라고 말하는 국민의당 주장에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그 정치를 누가 하냐? 바로 정당이 합니다. 양당 중심의 민생 없는 대결 정치, 기득권 담합 정치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입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제는 정당이야, 대안은 정의당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유권자들의 마음이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비전 제시도 정책 약속도 없는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정당 민주주의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전 투구와 이합 집산으로 희대의 막장 드라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디가 여당이고 어디가 야당인지 분간도 되기 어렵습니다. 여야가 서로 사령탑을 바꾸고 후보들이 정신없이 넘나드니 미약하지만 서로 구별했던 정체성마저 지금 뒤죽박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혼돈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지난 반세기 동안 지탱해온 낡은 양당 체제가 해체되는 말기적 징후로 느껴집니다. 새누리당의 이번 총선 공천은 그 정의와 국회의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악랄한 사천이자 비민주적 숙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요건마저 지키지 못한 새누리당은 정치 몰입애들의 사익 추구 집단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지킬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국민들이 경제 실정 심판을 머뭇거리는 까닭은 박근혜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제1야당을 불신해서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선명 야당의 길을 버리고 자꾸 민생과 멀어지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양당 체제 극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의 실제 속내는 양당 체제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삭줍기로 몸집을 불리고 특정 지역에 사활을 거는 모습은 양당 체제 극복 명분과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과 기반과 조직 그 어떤 측면에서도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유사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만 서로를 닮아가는 이들 새 정당과 저희 정의당은 다릅니다. 정의당은 정권의 폭주로부터 국민을 이익을 지키는 선명 야당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정의당은 불평등과 차별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싸워온 진보 정당입니다. 정의당은 한국 정치 교체를 주도할 강한 예인선이 되겠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정치 교체를 주도할 유일한 혁신 정당이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 주셔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감히 부탁드립니다. 정의당이 강해질 때 대한민국의 민생이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정의당이 더 커질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강해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교섭단체 정의당이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곧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방금 전에 이제 문제는 정당이고 정의당이 대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성 정당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도 낮지만 무엇보다도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굉장히 낮지 않는가. 그리고 존재감이 예전보다도 크게 못해진 거 아닌가 이런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나 배경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진보 정당의 존재감은 이제 많이 살아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가 어제 9.8%까지 올랐는데요. 저는 지지율로 보면 제4당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한국 정치를 교체할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정당임을 국민들은 보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유일한 전국 정당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지역별 지지율 편차가 그렇게 다른 당처럼 크지 않습니다. 두 번째, 30대에서는 20%에 육박해서 다른 어떤 정당보다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젊은 앞으로 한국 사회의 중심 세력들이 정의당을 주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15%로 국민의당을 넘어선 여론조사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비록 지지율은 사당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한국 정치 미래를 책임질 가장 잠재력이 큰 정당이 아닌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그동안의 진보 정치 15년의 역사에서 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창당 3년 만에 치르는 이번 총선에서 저희 당이 의석수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지만 동시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는 그런 조직적 목표도 크게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의당은 사실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3당인 국민의당의 절반만큼만 언론에서 주목을 해도 저희는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넘어설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국민의당 또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수준의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 제1야당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도적인 환경이 매우 진보 정당에 적대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 선거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승자 독식 선거제도고 작년에 정치 제도 개혁을 추구했습니다마는 말과는 달리 거대 양당의 담합으로 승자 독식이 더 강화되는 계약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의당의 환경 정의당의 앞길에 이번 총선 과정에서 폭풍우도 내리고 다리도 끊기고 산사태도 났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는 이런 모든 역경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지지율이 높은지 그리고 그런 지지가 총선 의석으로 이어질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록 위원부터 시작하시죠. 예, 저기 이제 9.8% 지지율 그 정당 지지율 나온 여론조사 결과 최근에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거에도 이제 진보 정당의 경우에는 이와 그 10% 간의 그 정당 지지율을 얻었던 적들이 상당히 과거 총선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이번 총선의 경우에도 양당 경쟁 구도로 좁혀져 가면은 결국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민주노동당이 13%를 2004년에 받았고요. 또 이전에 통합진보당이 10% 지지를 받았는데 저희 정의당이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이제 3년 됐습니다. 파편난 조각을 잘 붙여서 정당의 외양을 갖추고 서둘러서 이제 내용을 채우고 있는 단계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진보 정당의 지지율은 이번에 확보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기성 정당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고 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정체성을 또렷이 하고 또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는 정의당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조발제에서도 그 두 자릿수 정당 지지율, 두 자릿수 의석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기존 야당들이 못해야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의당의 기본 재산이라기보다는 그 반사이득에 가까운 그 두 자릿수 지지율과 두 자릿수 의석이라는 건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정의당의 현재 지지율은 다른 정당의 반사이익에 물론 뭐 정치라는 건 경쟁이니까 당연히 상호작용을 미칩니다마는 저희 정의당의 지지율은 억압된 지지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꾸로. 그래서 그동안에 참 자세히 보면 예쁜 정당이고 유일하게 정상적인 정당인데 과연 정책 영향력을 키울 수 있겠느냐 이 점이 항상 걸려서 유권자들이 망설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가능성을 타진했던 정당들이 크게
실망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투표일까지 오히려 정의당에 대한 지지는 더 확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추세가 중요한데 그 매주 정기적으로 지지율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의 추세를 볼 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저희 11% 정도 지지를 받으면 유효 투표까지를 감안할 때 지금 개학된 선거제도 하에서도 한 6석의 의석이 비례 의석이 보장이 됩니다. 저희는 최소 15%까지를 좀 목표로 봐서 6석 이상의 비례 의석을 확보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지역구도 야권 연대가 실현되지 않아서 많은 악전고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현직 의원단이 저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 어제 창원 성산에서 노회찬 후보가 단일 후보로 되었기 때문에 재벌이 빼앗은 금배지를 창원의 노동자들이 붙여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싸워서 승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원석 의원이나 또 정진우 의원도 저는 수도권 지지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요. 인천에서도 야권 단일 후보로 또 저희 후보가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도 어렵지만 최대한 성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대표님 지역구 경기 고양갑이 지난 19대 때 굉장히 격전지였는데요. 170표 차로 당락이 갈렸는데 이번에도 격전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보면은 더구나 이번에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까지 야권 후보들이 난립하는 상황인데 그 대표님 지역구 상황과 자신 있으신지 선거 전망 좀 해주시죠. 저희 지역구가 이번에 지난 선거에 170표 차이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격전지로 이렇게 보고 계신데 후보가 난립하는 가운데 일여 다야구도에서 당당히 승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난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원외에 있으면서 선거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주민에게 어떠한 성과도 만들어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표를 주신 거고요. 또 두 번째는 그때하고 지금 차이는 8만 명의 인구가 늘었습니다. 이 8만 명의 인구는 대부분 아파트 단지가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 지난 총선에 비해서 유권자들의 그 우호적인 여론이 많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만은 어쨌든 다야구도로 치러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 4년을 거치면서 가장 보람되게 생각하는 것은 나는 보수지만 심상정 좋아해. 나는 새누리당을 지지하지만 심상정 후보는 찍을 거야. 이런 지역구 주민들의 격려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 지지율 진보정당 지지율 말씀하셨으니까 지지율 관련해 갖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진보정당이 국민들한테 선거로서 각인된 거는 아마 1997년 대선 때 권영길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서부터일 텐데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때는 13%까지 지지율이 갔었고 10%를 넘은 적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위축되어 있는 측면도 있고 또 어쨌든 20년간에 진보 정당의 지지율 한 10% 이상을 넘어서서 저변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20년간의 정치 실험이 왜 제자리 걸음인지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진보 정치를 하면서 저도 제가 2004년도에 이제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직업적 정치인이 된 지는 지금 12년째 되는데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저도 정치란 이런 것이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경륜 있는 코멘트를 들을 수 있었다면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세기 만에 진보정당이
태어나서 온 몸으로 그 어떤 조력도 없이 적대적인 제도 환경 또 이념 환경 속에서 온 몸으로 부딪혀서 여기까지 오면서 출혈이 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실망도 많이 드렸다.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정치에서 지금까지 진보정당의 시행착오는 앞으로 정의당이 한국 정치 혁신의 강한 매기가 되는데 값진 자양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패는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제 민생 제일 선명 야당으로서의 길을 보다 또렷이 책임 있게 걸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들께서 그 점만 확인된다면 과거에 불투명했던 정체성 그리고 또 많은 시행착오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고 그동안의 실패가 아주 좋은 교훈이 되고 자양분이 돼서 정말 합리적인 진보 정치 세력으로 성장할 준비가 됐다. 이 점을 믿어주신다면 저희 정의당 충분히 주류 경쟁도 가능한 정당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지금 정체성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 지난번 관훈 토론회에서 김종인 대표께서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 1번인 이정미 후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사실 단일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후보의 성향이나 뭐 이런 문제를 들어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거 이정미 후보에 대해서 그런 인식이 있는데 어떤 후보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김종인 대표의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정의당은 진보 정치 역사에서 온 몸으로 뱃속까지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은 그런 정당입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제1야당의 대표께서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관심법으로 그 상대 우당의 후보를 의심하시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조금 못하면 저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정미 후보가 저기 됐던 통진당 그쪽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구심에서 비롯된 그런 지적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금 뭐 아니면 아니다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히 아니죠. 이정미 후보가 지금 통진당에 남아 있지 않고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통진당과 노선을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책임 있게 구별 정립한 정당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사실 정의당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이고 노동자들의 그 권익을 대변하는 거는 뭐 익히 알고 있는데 이번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양경규 전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이 노동 분야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10번으로 밀렸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그거는 아마 조금 내용을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다 노동운동의 경험을 갖고 있거나 또 노동자 출신이거나 한 후보들입니다. 지금 이정미 후보도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한 분이고요. 2, 3번은 이제 아시다시피 국방 전문가 또 언론 개혁의 기술을 저희가 선출을 한 것이고 4번을 맡고 있는 윤소아 후보도 우리 주요 당직을 맡고 있지만 노동운동가 출신입니다. 5번, 6번 청년 후보로 되어 있는 조성주 후보 차세대 리더지만 노동운동 출신이고 또 조직 밖의 노동을 부르짖고 있는 노동운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양경규 후보만이 노동의 대표성이 아니라 저희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땀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의지와 신념을 갖춘 분들이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총선 준비 상황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4.13 총선이 뭐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이제 야당을 보면은 후보 단일화 뭐 압박 여러 상황이 놓여 있는데 정의당은 전체적으로 한 63개 지역의 후보를 공천했는데 전체적인 총선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정의당의 총선 준비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제가 작년 8월 달에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의당이 통진당 사태 이후에 거의 난파된 그런 상황에서 그 조각 맞춰서 겨우 정당의 외양을 갖춘 상태에서 제가 대표가 됐고, 그래서 당의 내실을 기하는 그런 노력을 집중해야 될 시기에 동시에 총선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정책을 더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훌륭한 그 후보자들을 발굴해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했다면,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 앞으로 보름 못 남은 그런 선거 과정에 저희가 목표로 하는 그런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준비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총선 앞두고 정책 공약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각 부문별 공약까지 꼼꼼하게 낸 정당은 정의당밖에 없기 때문에 공약 정책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런 푸념의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국민의당이 창당이 되면서요, 그 제3당에서 지금 이제 4당으로 밀려났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분열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당이 정의당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요? 뭐 피해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대표가 돼서 매월 1%씩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로 제시했던 교섭단체 구성이 저는 이번 총선에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1야당의 분열로 사실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당이나 어느 정치인도 정치적 목표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문제로 삼는 것은 양당 체제 극복을 내세우고 있지만, 양당 체제 극복을 위한 제3당의 위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3당의 자격이 없다. 사실 양당 체제 하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누린 분들이 나와서 지금 정당을 만든 것이고, 그 이념과 노선, 인물, 또 조직 그 어느 면에서 구별되는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유감스럽게도 오랜 동안 풍찬노숙하면서 양당 체제 극복을 일관되게 실천해온 저희 정의당을 가리는 그런 부정적인, 정치 공익적 차원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의당이 자신들이 제시한 그런 명분을 잘 실현하는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국민의당이 설사 교섭단체가 된다 하더라도 양당 체제를 극복하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양당 체제는 양당이 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의 구도와 승자 독식 선거 제도가 만들어내고 공고화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은 지금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지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물론 선거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호남 쟁투에 지금 모든 것을 걸고 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양당 체제 명분과는, 양당 체제 극복이라는 명분과는 거리가 먼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야권 연대 문제로 바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아까 제기됐던 당의 정체성 문제나 이런 거 관련해서
또 간단히 추가 질문할 거 있으면 하고 바로 그러면 야권 연대 가능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수 의원 하실 때. 그 대표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시면서 그 통합진보당 사태로 상당히 그 당의 위기를 겪었었고 이제는 그 통합진보당 그쪽과는 명확한 선을 긋고 새롭게 출발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그 이상규, 김재현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민중연합당 후보로 총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과거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의 총선 도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유권자들이 평가할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예, 야권 연대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제3당을 지향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정의당은 진보 정당이라고 오늘 대표님께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야 구도 속에서 이런 어떤 지향점 목표가 야권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좀 이율리번이라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제가 연대 문제가 진행이 되고 연대 네네.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진보당의 국간에서 말씀을 드리면 진보 정당을 지향하는 그 목표와 야권 연대라는 게 이게 후보 연대 단일화 이게 양립 가능한 것인지. 충분히 양립 가능하죠. 현대 민주 정치에서 연합 정치는 상수고 중요한 원칙이라고 봅니다. 선진 국가에서 일상적으로 정당의 성적표를 가지고 또 정책을 중심으로 연정도 구성하고 또 협력도 합니다. 그래서 연대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정치 공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다른 유럽의 정당들은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서 그 성적표를 가지고 연정을 하는 연합을 하고 연대를 하는데 우리는 사전에 하는 그 후보 단일화 방식의 연대이기 때문에 많은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구부러진 불공정한 선거제도입니다. 매번 총선에서 1,000만에 가까운 사표가 발생하고 유권자들의 표심이 버려집니다. 이런 제도를 바꾸지 않고 연대를 비판하는 것은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승자독식 제도 하에서 제도를 바꾸지 않으려면 정치적으로라도 보상이 돼야 된다. 권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당 지지율 10%인데 그 5분의 1밖에 의석수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를 비판하기 전에 이런 기형적인 야권 연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 있게 해주실 것을 저는 새누리당에 촉구합니다. 네, 그 수원정의 박원석 의원, 그리고 안양 동안의 정진우 의원 지역구를 여론조사 경선으로 단일화하자는 그 더민주당 제안을 어제 거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저 그냥 양보해달라는 말씀이신 건지? 저는 한 번도 야권 연대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야권 연대를 소수당 선명 야당의 길을 추구하는 진보 정당으로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야권 연대를 위해서 헌신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더 이상 어렵게 만드는 것을 야당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념이고요. 두 번째는 박근혜 정부의 폭주에 대해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이 효과적으로 협력하면 저는 여소야대도 만들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큰 당이 작은 당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야당들의 공동 승리를 보장하는 길이다 하는 선거 전략상의 전망과 필요, 이 두 가지 점에서 제가 야권 연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다른 두 당은 새누리당을 이기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두 야당 간의 호남 쟁투에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안철수 대표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당이 단독으로 선거에 임하는 것보다 연대에서 임하는 것이 국민의당의 총선 성과에 있어서도 최선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질문에 답을 드리면요. 그래서 공동 승리를 보장하는 야권 연대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당대당 연대를 파기하면서 후보별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상 소수당 후보의 사퇴 강요다, 연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시절에는요, 이 연대 논의가 좀 긍정적으로 되다가 김종인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야권 분열의 가장 큰 책임은 어디 누구에 있다고 보고 계신지요? 야권 분열의 책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분열의 당사자들이 결국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그런 국민들의 평가에 대한, 저는 책임회피 차원에서 분열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1야당의 리더들은 누구도 그 책임에서 피해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이번 그 야권 연대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표께서는 민생을 살리고 국민이 승리하는 전략적 연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총선 연대를 넘어서서 연립정부를 전제로 한 정권 교체까지를 내다보는 그런 그랜드 플랜에 대해서 저는 큰 틀에서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종인 대표 체제에 들어서서 그 당대당 합의가 연계되지 못했고요. 그러나 김종인 대표를 만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연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의당하고는 해야지. 그러시면 공식 책임자를 선임해서 논의를 시작을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정장선 위원장과 저희 정진후 원내대표가 자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대표의 결정과 승인 아래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논의 과정 내내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일관했습니다. 그 결과가 연대 파기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연대 가능한 지역의 숫자의 문제였는지, 당시에 이제 정장선 단장과 정진호 원내대표 만나서 협의가 불발된 요인이 어떤 겁니까? 그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도드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막판에 박원석 의원 지역구에 박원석 의원을 빼달라는 거죠. 이후에 언론에 말씀하실 때는 그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제1야당이 이렇게 무책임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원석 의원을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저희 정의당 국회의원 5명 중에 서교 의원이 사퇴하고 4명입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해볼 만한 경쟁력 있는 그런 후보를 거대 정당에서 죽여달라고 하는 것은 연대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의심하는 것은 이제 김종인 대표가 정체성이 달라서 연대를 당대당 연대를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 정체성을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아직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정체성이 다르다고 확인해 준 데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그 제가 가장 곤혹스러웠던 게 뭐냐면은 왜 정의당 따로 하냐? 뭐가 다르다고 따로 하냐? 노선도 같고 정책도 같은데 이제 같이 하지.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참 당혹스러웠는데 두 당이 정체성이 다르다. 명확하게 정직하게 확인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만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비례대표 1번을 거론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분명한 근거를 말씀하지 않으면서 색깔론에 기대는 이런 태도에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연대를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같으면 통합을 해야죠. 그런 점에서 김종인 대표의 야권 연대에 대한 정확한 의중이 무엇인지 책임 있게 이제 입장을 내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고 그래서 말씀이 이제 공동 승리를 위한 야권 연대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도부가 이제 나서서 연대를 주도하기에는 힘든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선거법도 이제 관련될 수 있고요. 등등 해서 그래서 이게 묘안을 찾기가 야당들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묘안이 있겠습니까? 네. 그거는 뭐 야권 연대를 소수당이 주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연대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부터는 제1야당의 책임이고 의지다. 그렇게 저희 당이 뭐 별도의 추가적인 그 해법을 마련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추가 질문 하나만. 지금 그 이강덕 총무가 한 질문하고 비슷한 건데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내일부터 선거운동이 들어가고 후보 등록이 다 끝났는데 당대당 연대는 이제 현실적으로 물 건너간 거 아니냐? 그럼 이제부터 야권 연대는 사실상 지역별로 후보들 간의 합의에 의한 연대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근데 심 대표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부정적으로 보시면서 계속 더민주당한테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으라고 얘기하시는데 구체적으로는 그 후보 간의 단일화 외에 책임 있는 답변이란 게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상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뭐 저희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당은 아닙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을 하나 늘리는 것보다 저희 정의당의 의석을 하나 늘리는 것이 민생 정치 또 정치 개혁에 몇 배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당의 의석을 한 석이라도 늘릴 수 있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 설 때만 저희는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인 대표나 안철수 대표한테 야권 연대 관련해 갖고 야권 연대에 관한 그런 야권 지지자들의 이제 열망이 워낙 크니까 심 대표께서 조건 없는 3당 대표 회담이라든가 만나자는 거 한번 제의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 뭐 당내에서 그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야당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모두 발언부터 야권 연대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하기는 하셨으나 그러나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대안을 내놓는 그런 정당이라는 측면은 전혀 없는 것인지 그냥 분열, 야권 분열의 의미밖에 없는 것인지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죠. 국민의당 네. 정당이 하루 이틀 만에 또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중심을 잡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창당한 이후 지금 뭐 시간이 크게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국민의당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당의 창당의 배경이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권력 투쟁에 있고 또 그 국민의당의 중심 세력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중심 세력이고 또 노선이나 비전이나 정책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는 국민들이 국민의당을 새로운 제3당의 위상으로 인정하기 매우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에 국민의당의 행보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네. 다음 그러면 이제 총선 후 뭐 통합이랄지 그런 게 혹시 가능할지 총선 이후 문제를 한번 짚어볼까요? 김종인 더민주 대표에 대해서 제가 하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대표께서 그 정체성 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김종인 대표의 정체성이 제1야당의 정체성과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몇 가지 점에서 좀 더 분명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어떤 들어서 점이죠? 예. 북한 괴멸론 같은 경우가 그렇죠. 저나 정의당도 핵을 가진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햇볕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김종인 대표께서 제1야당 수권을 목표로 하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북한 괴멸론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수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붕괴론에 입각한 흡수통일론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호 존중의 기반 위에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6.15 선언이나 14선언을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 뒤에서 좀 다룰 예정이었는데 아예 뭐 몇 가지 더 이 자리에서 짚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면 지금 뭐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뭐 북한은 지금 핵무기로 무장을 한 상태로 뭐 미국도 평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미사일도 뭐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데 상황이 아주 다급한데 깊은 검토를 뭐 언제 끝내실 수 있는지 그리고 오히려 김종인 대표 의견을 비판하셨는데 거기는 깊은 검토를 끝낸 후에 그런 발언이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이 다급하니까 깊은 검토를 하시더라도 빨리 끝내서 뭔가 입장을 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닌지 아니면 깊은 검토를 하고 계시다는 게 입장 표명을 회피하기 위해서 혹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그런 오해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여러 현안에 대해서 또렷하게 저희 입장을 그동안에 발표를 해왔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는 것을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압박하고 제재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제재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표로 일관성 있는 어떤 대북 전략을 가져가느냐 할 때 그 점에 있어서 매우 불투명합니다. 아예 그런 짜임새 있는 대북 전략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북 포용 정책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20여 년 이상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지켜온 여야 모두의 성과입니다. 대한민국의 성과입니다. 저희는 그런 기본적인 평화통일의 대원칙 속에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략 구성을 좀 더 완성도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멀지 않은 시기에 종합적인 저희 그 비전과 프로그램을 말씀드릴 겁니다. 튼튼한 안보의 기초 위에 아주 실용적인 어떤 외교 전략을 그 결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시를 할 생각이고요. 지난 대정부 연설에서도 제가 그 1단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경분리 원칙도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아주 일관되게 모든 정권이 다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다는 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습니다. 항상 이 두 가지가 연계돼서 금강산 개발도 끝났고 개성공단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북 정권의 그 정치적 의지에 맡겨두는 정경분리가 아니라 국가 간의 제도화된 형태로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구상을 지난번에 대정부 질의 때도 대정부 연설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저희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제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보통 안보와 통일 하면은 이 두 가지가 우리 대북 정책의 현실적인 목표인데요. 둘이 또 약간은 이제 상충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정당은 주로 이제 안보에 훨씬 더 방점이 찍히고, 야당은 통일 쪽에 조금 더 이제 무게를 싣는데, 진보 정당으로서 정의당은 이 둘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군대, 안보, 태세가 갖춰져야 되겠죠. 그러나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그런 외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안보와 또 외교를 효과적으로 결합한 중견 평화국가의 상이 제가 구상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비전입니다. 그러면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아쉽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도 입장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대북 정책, 일관된 대북 정책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가장 큰 우려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북한이 막 나가면 그에 대해서 책임 있게 제재하고 응징하고 뭐 다 가능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제재냐, 이것이 무엇을 위한 응징이냐, 이 점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제재 자체가 목표가 된다면 그것은 한반도 평화통일 전략에 부합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 말하자면 무원칙하고 또 이 즉흥적인 그런 대북 전략이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강대국 간의 그 관계에서 국제 외교 무대에서 국제 외교 장기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졸로 전락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크게 갖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정책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국노총 민노총의 그 노동자 조직률이 10% 안팎이라고 하는데요. 양대 노총 중심의 이른바 이제 대기업 그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가 한국 어떻게 보면 노동정책을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권익 확충을 위해서 대기업 노조의 양보를 요구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대기업 노조도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기업 노조의 양보를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첫째로는 정부의 우선 첫째로는 지금 고용 없는 성장 또 임금 없는 성장을 주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평균 상위 10% 하위 10%가 격차가 5배 내지 7배인데 우리나라는 10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만 이상이 지금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고 월급 200만 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1,100만이 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 문제가 불평등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경제 정책으로 임해야 하느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소득 주도 경제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과 또 이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의 지불 능력을 높이는 이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소비 여력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지금까지 대기업 위주의 그 경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앞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조합도 만들고 교섭도 할 수 있는 그런 법제도 개선을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전제 위에 가장 많이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이 양보할 의사가 있고 또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가질 때 그런 조건 하에서 상대적인 고임금을 갖고 있는 대기업 노동조합도 사회적 합의에 동참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 공약을 보면요, 그 2020년까지 관련한 얘기입니다만 노동자 평균 월급 300만 원 시대 그리고 네. 또 복지임금 100만 원 시대를 열겠다 그 점을 강조를 했던데요. 결국 이제 그 재원 조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실현 가능성이 과연 재원 조달이 될 것이냐 여러 이제 의구심들을 갖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지요? 그 재원 조달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묻고 싶습니다. 시장 경제 하에서 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돈이 돌고 돌도록 만드는 것이 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럼 지금 돈이 대한민국에 어딨나? 없나?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가계부채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 부채가 지금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어디냐? 대기업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0.1%에 해당되는 0.1%에 해당되는 대기업에 돈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내 유보금이 뭐 현금이냐 아니냐 뭐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700조가 넘는 그런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 돈은 지난 시기 경제 성장률의 3분의 1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그 임금 인상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서 그럼 기업에 돈이 있으면 이 돈을 지불 능력이 있는 대기업에서는 비정규직 쓰지 말고 정규직 써서 정산적인 임금 지불하고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골목 시장에 가서 구매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대기업을 많이 도와줬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국가가 이렇게 어렵고 민생이 어려우면 대기업들이 이제 제대로 세금 내서 오히려 더 그동안에 국민들이 지원해 준 이상으로 세금 제대로 내서 그것이 복지 비용으로 활용되고 그렇게 해서 돈이 돌고 돌도록 하는 것이 저는 경제 활성화 전략의 핵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아닙니까? 지금 격차는 심해지고 저임금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을 더 쉬운 해고로 더 적은 임금으로 더 비정규직으로 이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법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대기업들을 소원 수리하는데 지금 모든 정력을 기울이는 것이 지금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 민생 파탄을 더 이상 방치하고 또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다수 의석을 갖게 되면 이후에 노동자 목 조르고 서민들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런 정책들을 불도저처럼 더 밀어붙이지 않겠나, 이런 두려움을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최저임금 말씀도 하셨고 그 복지임금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그 더민주당하고 정의당 사이에서 보면은 북한 정책, 안보 정책에서는 상당한 차별점이 이제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사회 정책은 대차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선거 때 그 선거 연대 외에도 이런 그 정책, 그러니까 그 공통 공약 같은 걸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생각, 공약집을 보면 그렇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저는 동의합니다. 공약 그 자체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의당이 뭐가 다르냐,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대선을 상기해 보면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부터 진보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다 경제민주화 복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아마 보수에서 진보까지 공약이 슬로건이 같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뭐 집권 세력 내에서 경제민주화는 고사성어가 됐고 야당도 준비된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수당이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제1야당도 말해왔습니다. 저는 말은 똑같은데 공약의 그 내용 표현된 말은 똑같지만 실천 의지에 큰 차이가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인 대표가 경제민주화 말씀하시지만 그 과거 노태우 정권 시절에 이제 그 청와대에서 일을 하셨지만은 지금은 그런 권위주의 체제가 아닙니다. 경제 관료가 권력 갖고 밀어붙인다고 해서 경제민주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민주정치 시대에서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도 저는 결과를 낳기 위해서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경제민주화를 함께 이뤄낼 수 있는 경제민주화 주체 세력을 어떻게 형성할 거냐. 아까 노동조합 조직률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주체 형성에 대한 정책 의지가 뚜렷할 때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김종인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누구와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경제민주화는 김종인 대표의 경제민주화는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민주화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생 공약을 함께 만들자고 야권 연대 제안 당시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책 공약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문만 더 추가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적 경제적 민주화 공약 실천을 위해서 그 재원 충당을 위한 사회복지세 신설을 얘기하셨는데요. 이 증세 새로운 세 신설이란 게 자칫하면 거기서 이제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국민들의 그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이제 조세제도로서 저희가 사회복지세를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복지세는 서택스입니다. 말하자면 부가세입니다. 소득세나 또 각종 세제에 부과하는 10 내지 15% 정도를 부과해서 사회복지 용도로만 사용하는 그런 목적세로서 제가 사회복지세를 제안을 했는데요. 그것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내가 돈을 더 내더라도 복지를 누리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근데 다만 세금은 더 내는데 이 세금이 과연 나의 복지로 쓰여지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이라는 것은 많이 번 사람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 적게 내는 그 나눔의 정신인데 지금 조세 형평성에 대해서 대단히 불신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세 형평성을
강하게 그 원칙을 바로 잡고 그리고 요 돈은 복지 예를 들면 뭐 아이들 보육이라든지 또는 노후라든지 또 뭐 대학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지 용도로만 사용되는 세금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 저는 국민적 공감대가 훨씬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저 시간이 없지만 비정규직 관련된 질문은 꼭 네.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이고 사회 불안 요소이기도 하다는데 동의를 합니다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202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으셨는데 이거는 사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도 좀 맞지 않고 현실성이 이게 강제할 수 기업들의 비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단도 사실 없어 보이는데 차라리 이걸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좀 궁금하고 이보다는 오히려 지금 보장돼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이나 대우 문제를 좀 완화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식으로 주력하는 게 좀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제 비정규직 해법과 관련해서 유연성은 보장하면서 그 격차 차별을 해소하는 그런 방안이 그 동안에 여야를 막론하고 해법으로 제시됐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비정규직법입니다. 그때 저희는 그 법을 반대하면서 애당초 입법 취지대로 실현될 수 있다면 그러면 뭐 저희도 차선책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유연성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입구는 열어놓고 출구를 막는 이런 전략은 그거는 보나마나 비정규직 양산만 결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되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요. 뭐 비정규직법 만든다고 정리해고를 제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정리해고법 처음에 도입할 때도 그때만 하더라도 정리해고를 하는 데 대해서는 기업들이 굉장히 큰 부담을 가졌습니다. 경리해고법 만든다고 정리해고 마음대로 하냐. 그거는 뭐 진보정당의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해고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그건 사회적 살인이니까 부담을 크게 가졌는데 정리해고법 만들어지니까 정리해고를 안 하면은 아주 현명하지 못한 기업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편화된 겁니다. 이번에 그 일반 해고 문제를 건드릴 때도 지금 뭐 정부가 똑같은 태도로 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해고한다.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해고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 부담 이런 것들을 털어내고 해고는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아마 보편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비정규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노동 유연성은 확대하고 차별은 해소하겠다는 그런 기조가 제대로 실현된다면 차선책으로 저희도 검토해볼 용의가 있지만 그런 기조하에 집행되고 또 추진돼 왔던 정책들이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현실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먼저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네, 앞으로 한 10분 정도 더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중에서 아침 일찍부터 나오셨는데 질문이 있으실 경우 적으셔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패널별로 돌아가면서 질문 하나 정도씩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진보 정당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통합진보당은 해산이 되었고요. 정의당이 이제 유일 진보 정당을 이제 내세우면서 가고 있는데 저희를 느끼면은 정의당이라는 것이 10년 이상 노회찬과 심상정과 노회찬의 정당이라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갖습니다. 세대 교체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심상정과 노회찬의 정당 이렇게 해서 진보 정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유럽의 그 집권당 또는 제1야당을 위치해 있는 진보 정당의 역사를 살펴보면 몇몇 지도자들 처음에 진보 정당의 털을 잡고 그 중심을 잡고 집권 세력이 되기까지 20년, 15년, 25년까지 이렇게 한 지도자가 그 기초를 만들어 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진보 정당이 성장하고 그 진보 정당 안에서 유능한 젊은 정치 리더들이 훈련되었기 때문에 지금 40대 정치 지도자들이 출연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제 젊은 정치 리더들은 많이 언급하시면서 그런 유능한 정치 리더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훈련됐는가 하는 것은 제대로 보지 않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아직도 심상정이야가 아니고 이제 심상정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어떤 시행착오 과정에서 기성 정당의 자산을 받지 못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보고요. 이제 제가 할 일은 정말 유능한 젊은 차세대 리더들을 많이 키워내서 하루빨리 다음 우리 진보 정치가 주류 정치로 발돋움하는 그런 그 훌륭한 리더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진보 정치 전성 시대를 만들어갈 정초, 그 진보 정당, 주류 진보 정당의 정초를 놓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예, 심 대표께서 아까 더민주와는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연대를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선거 때마다 대선,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선거 때마다 제1야당과 진보정당이 선거 연대, 후보 단일화를 한다면은 사실 선거란 게 정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인데 매번 선거 때마다 그렇게 연대를 한다면 아예 통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실제로 새누리당을 보다도 새누리당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 넓은 것이 새누리당의 어떤 집권을 상징적으로 가능케 하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에 비해서 야권은 상당히 나눠져 있는데 좀 더 크게 이렇게 야권 대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번 그 총선 과정에서 보여준 보통 막장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3당의 그 일그러진 그런 모습들 그리고 뭐 정체성마저 대혼돈의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는 지금 작금의 모습은 오랜 세월 양당 체제로 지탱돼 온 지금 정당 체제가 지금 말기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총선 이후에는 새로운 새 판을 짜야 됩니다. 새로운 정당 체제가 확립되는 과도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정의당이 뚜렷한 정체성을 갖고 현대적인 정당의 모습을 잘 갖추어서 새로운 양당 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당 체제를 안내하는 그런 강한 예인선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정의당이 야권 연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현재의 선거제도의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당 체제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원적인 새로운 경쟁과 협력의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양당 체제를 극복된 정당 체제는 무엇이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소모적인 대결 정치를 넘어서는 그런 협력과 경쟁 질서 이것에 대한 비전을 내놓을 때 그것이 양당 체제 극복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정당들이 자기 정체성을 또렷이 하고 정책과 또는 권력을 연계하는 그런 연합정치, 새로운 연합정치의 모델을 잘 갖춰 나가는 것이 한국 정치 혁신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질문이 있으실지 모릅니다만은 저희는 다음 대선에도 두 가지 전제 조건, 결선 투표제와 연립정부 구성이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된다면 연립 여당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요. 지금 이제 대표님 지역구를 비롯해서 지금 정의당 그 당 지도부 입장에서 그 지도 구성하는 인물들이 출연한 지역구 야권 연대가 안 됐을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텐데 그럴 경우에 뭐 자칫 그 당의 위기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그 모든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요. 진보 정당이 억눌린 경쟁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뭐 지금 15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그런 제도 환경, 정치 환경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 정의당에서도 그 어떤 다자구도 속에서도 당당히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제도적 환경을 바꿔 나갈 시기도 저는 다가오고 있다. 저희가 작년에 6개월 정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올인을 했지만 개학이 됐습니다마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지 않았다 이렇게 봐요. 한국의 승자 독식 선거제도가 얼마나 민심을 왜곡하고 또 왜곡됐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그룹들은 다 인식하게 됐다. 그리고 새누리당조차도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큰 공감대를 갖게 됐다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선거제도도 바꾸고 또 연합정치도 구사하면서 정의당의 활로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이제 시간이 간단히 하시죠. 그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에 대한 평가를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보시는 건지요? 그 정당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헌재가 강제 해산의 방식을 동원한 것은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진당에 대한 호불호 또는 평가와는 별개로 통진당을 해산하는 그 강제적 해산 방식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선거제도 언급하셨는데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 결선 투표랄지 소선거구제 뭐 이런데 오픈 프라이머리 공천 방식 개선과 관련해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천은 공직자 후보를 천거하는 것은 정당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어떤 특정 정당이 선택하는 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모든 정당들에게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공천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의 자유에 위배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특정 정당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채택하는 데 반대하지 않지만 저희 정의당처럼 진성 당원들에 의한 선출 방식을 그런 고유의 우리 정의당의 권한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헌입니다. 김의원 부장 하시고. 그 대선 주자로서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이 세 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뭐 대선 주자로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신 바는 아직 없지요. 저는 문재인 대표는 매우 정직하고 양심적인 분이다. 사람의 신뢰를 끌어내는 힘과 매력이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참 인복이 많으셨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질의응답 마지막 순서로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께서 주신 질문 두 가지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요? 뭐 셋인데 그냥 제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만 또 한 분만 하면은 예. 또 뭐 특정 후보 계속 지지 하시죠. 선언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건 아니고 안철수 후보는 한 이렇게 평범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평범하지 않아 보입니다. 정치는 먼저 뜻을 세우고 길을 열어나가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갖는데 저도 참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 뜻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뜻대로 추진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많은 평가가 있을 텐데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다 끝나셨죠? 네네 그 정도. 네네. 아예 하신 김에 그럼 다른 분들한테도 여쭤봤었는데 그 김무성 대표나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예. 뭐 반기문 총장님은 지금 외교의 중심에 계신 분이라 제가 뭐 열심히 외교를 성공적으로 잘 사무총장 역할을 하시라는 그런 기대의 말씀을 드리고요. 김무성 대표께서는 그 날카로운 개성을 가진 그런 지도자들의 갈등을 아주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기왕에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유승민 의원님이 요즘 많이 뜨고 계신데 그 역경을 더 큰 기회로 만드는 그런 사자의 심장을 가진 정치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질의응답은 진짜 마지막 순서로 제가 2개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뭐 원래는 좀 자세하게 해야 될 질문이지만 시간 관계상 좀 알아서 적절히 해주십시오. 우리 관훈클럽 마권수 회원님께서 하신 질문이신데요. 언론에 대한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언론 정책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물으셨습니다. 그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의 기능이 많이 위축되고 또 왜곡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저희가 평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정의당의 언론 환경을 말씀드린 거죠. 그 누구보다도 절절하게 지금 언론의 현실을 저희가 온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견제가 필요합니다. 모든 권력,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언론 영역도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비례대표 3번을 언론개혁을 국회에 가서 좀 책임 있게 주도할 분을 기호 3번으로 선출했습니다. 우리 추혜선 후보가 저기 계신데 그 아까 노동 대표성 뭐 또 많은 우리 정의당이 내세우는 가치가 있음에도 여성 비례대표 2번째로 언론 개혁을 추진할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한 데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이 크다 하는 아주 뼈저린 처절한 문제인식에서 비롯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여영무 뉴스앤피플 대표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현재 김정은 정권은 폭정을 하고 있고 북한의 핵개발은 수령 폭정 체제를 지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데 이런 정권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질문하셨습니다. 뭐 김정은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세습 독재 정권의 황태자로서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인물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만은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북한 정권이고 또 그 북한 정권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대표께서 마무리 발언 간단히 해주시죠. 많은 말씀을 드려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희 정의당은 5석의 작은 정당입니다. 사람이 가난하다고 그 뜻이 가난하지 않듯이 저희 정의당도 포부가 큽니다. 이번에 저희가 만족스러운 목표까지는 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선거가 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은 50%대의 투표율을 상정하고 있지만은 대선은 70~80%의 투표율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그 모든 아픔을 딛고 이제 오로지 선명한 민생 야당의 길을 온몸을 던져 갈 겁니다. 이번에 채 준비도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한 총선이지만 이번 총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고 비록 수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작은 의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그런 소중한 종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귀한 자리 허용해 주신 관훈클럽을 비롯한 언론의 협조가 가장 절실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관훈클럽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이 자리에까지 몸소 나오셔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모신 관훈클럽 특별 초대석 순서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